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정학을 담당하게는 황태진입니다. 검색으로 교정이라는 걸 치면 치아 교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교정이라는 건 뭘까? 교정학에 담당하는 여러 가지 교정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바라보는 교정은 범죄와 관련된 거죠. 범죄라는 것은 범죄자가 있게 되죠. 범죄는 다양해요. 살인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범죄로서 강간죄, 강도죄, 절도죄 등등이 있죠. 자, 그러면 보통은 피해자가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 이제 범죄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좀 잘못한 거잖아요. 이 범죄자를 고치는 거, 바르게 고치는 거, 이게 이제 교정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왜 했을까? 이 범죄자는. 이 범죄 원인은 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정신병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랬을 때는 대책이 치료로 들어갈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친구한테는 처벌을 해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럴 때는 대책을 처벌으로 할 수 있겠죠.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형벌이라는 제도하고요. 그리고 보안 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형벌은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뜨거운 맛을 보이는 거죠. 다음에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보안 처분은 앞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범 방지와 관련된 것이 보안 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범죄학에서는 최근에 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지? 피해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지? 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피해자 학이라는 것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 범죄 원인과 대책을 탐구하는 것을 우리는 형사정책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형사정책학,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쪽에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곳은 이제 교도소로 가잖아요. 교도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우리는 교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교도소에서 우리는 형을 집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형 집행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이 형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우리는 교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교정학 파트에서 핵심은 여기에 형 집행과 관련된 건데, 교도소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도소 이외에 다른 곳으로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석방으로 나와서 보호관찰을 받거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이라 할지도 수강명령을 받으면서 같이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보호관찰도 교정학의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사회 내처우죠. 한마디로 이제 사회에서 교정을 하는 거고, 요게는 시설 내에서 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형집행법이라는 법이 나오는데요. 이제 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교정학 파트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형사정책 파트를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 집행과 관련된 이 교정학 파트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가 형사정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형사정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범죄 원인은 뭐고, 범죄 대책은 뭔가라고 하는 그거를 탐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범죄 원인이 다양할 텐데, 우리가 몸이 아파요. 자, 그러면 보니까 감기야. 그럼 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골절이면 골절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육이 잘못되면 근육. 따라서 범죄 원인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그러면 범죄가 쾌락에 의했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쾌락이라는 건 우리는 선택이잖아요. 이득이 크면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범죄를 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자기가 발생한 고통이나 손해보다 결국 고통보다 더 크다라고 하게 되니까 범죄를 했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부과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쾌락이 문제가 된다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대책을 세워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론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실증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재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롬브로저라는 학자가 생리적 범죄인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타고난 범죄, 기질적으로 처음에 타고났다. 그러면 요거는 환자예요, 환자. 환자니까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치료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소질이 문제다면은 뭔가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죠. 심리도 심리 치료라는 게 나오잖아요. 심리 치료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회학에서는 환경이 문제다. 이 범죄자가 처해 있는 환경,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친구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있잖아요. 사회 환경이라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고도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로 가게 되다 보니 범죄를 양산해낸다. 이 사회가 오히려 이 범죄를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뭐냐면 환경을 고쳐야 된다. 이런 문제로 갈 수 있겠죠. 나중에 우리 환경을 이 미시 환경을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시 환경을 구조라고 그래요. 구조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환경이 범죄 원인이다. 이 범인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범죄를 학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범죄 대책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형벌과 보안 처분이 나온다 했죠. 보안 처분은 장래 위험 방지예요. 이 범죄자가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생겨요. 따라서 여기에 보호관찰소라는 곳에서 보호관찰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해주거나 전자감시 많이 봐죠. 전자발찌, 약물치료 이런 거 우리가 차례대로 배울 거예요. 이 교정이라는 파트에서. 그리고 특히 이 소년사법정책이라고 그래서 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미성숙한 소년을 어떻게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해낼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소년법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과 대책을 탐구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면 이 범죄는 과연 얼마나 일어날까? 굉장히 두려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는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범죄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 범죄 얼마나 일어나지?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청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인 예를 들면 경찰, 검찰, 형사법원 이런 곳에 보면 통계가 나와요. 통계. 이 통계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통계에 다 나타날까요? 그렇지는 않죠. 통계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가 안 이루어졌다 할지 또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범죄가 해결이 안 됐다 할지 이렇게 되면은 통계에 안 나타나는 범죄가 있는데 예전에 영화도 있었는데요. 이걸 암수범죄라고 그래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 그러면 이 범죄는요. 이 통계와 숨은 범죄, 통계에 안 나타나는 범죄를 합하면 실제 범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숨은 범죄를 다 알아내기는 어렵다 보니까 실제 범죄를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 실제 범죄를 파악을 해서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 원인이 나왔으면 범죄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지겠죠. 일단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이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 이게 형사정책학이 추구하는 거죠. 그럼 범죄와 관련해서 이 범죄인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남성범죄, 여성범죄, 또 성인, 소년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외에도 교육이 필요한 범죄, 범인,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범인, 다양하게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범죄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라는 연구가 지금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피해자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례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 형사정책 개관을 본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범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 범죄라는 건 뭐냐? 과연 이 범죄자가 범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범죄는 뭐지? 과연?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책에서는 세 가지 개념을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분류 개념은요. 개별적 범죄 행위와 집단적 범죄 행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 범죄자 개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죠.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연쇄살인범은 뭔가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을까? 신체적으로, 뭐 체격적으로, 그리고 이 이상심리 아니야? 이게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갈 때는 뭐냐면 이 범죄자 개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범죄자 개인이 다시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특별 예방인데 이 범죄자 개인이 다음에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특별 예방이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보면 환경이에요. 환경 문제. 이 범인이 이렇게 속해 있는 사회 환경. 그리고 범인이 살아오면서 접하게 된 과정상의 환경. 이런 환경이 문제라고 된다면 환경을 고쳐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란 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개인적 병리현상이다. 그러면 범죄라는 것은 이 개인이 문제다 이거죠.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개인에 대해서. 그다음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라는 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사회 산물의 총체다. 결국 우리는 문명이 이렇게 변천해 왔잖아요. 그럼 현대 산업 사회로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되고 물질 중심으로 가게 되고 금전 만능주의가 가게 되죠. 결국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회적 병리 현상 아니겠냐? 사회적 병리 현상을 보다 중시하는 이렇게 보는 게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죠. 우리가 범죄학을 연구를 해가는 형사정책학을 연구해가는 교정을 하기 위해서 범죄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뭐냐? 개별적으로 볼 거냐? 집단적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 범죄와 상대적 범죄 있어요. 절대적 범죄는 뭐냐면 시공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의 범죄를 말하고 상대적 범죄는 시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예전은 범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범죄인 경우나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는 범죄를 상대적 범죄라고 하죠. 절대적 범죄는 일정한 국가의 법 질서와 무관하게. 그런데 이 절대적 범죄를 주장한 사람 중에 가로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자연범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 기본적인 심리가 있는데 이 성실의 정 그리고 연민의 정이 있대요. 이런 성실의 정과 연민의 정이 처음 타고날 때부터 없는 자들 이걸 자연범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상대적 범죄는 일정한 국가가 실정법상 법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 또는 의무화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범죄를 법치도에 연관시키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상대적 범죄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음주운전은 우리가 범죄잖아요. 그런데요, 과거에 음주운전이 0.05% 술을 먹어야 그 이후에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지금은 0.03으로 줄었어요. 자, 그럼 0.04는 예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범죄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나라에 따라서도 좀씩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상대적 범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 형식적 의무 범죄, 실질적 의무 범죄인데 이 형식적 의무 범죄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법률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거를 형식적 의무 범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해악을 주면 반사회적 행위면 이런 경우에 범죄로 보자.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형식적 의무 범죄란 범죄 성립 요건, 즉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범죄가 된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형사정책학에서는 요 실질적 의무 범죄를 주로 다뤄요. 형사정책적 주요 목적은 뭐냐면 반사회적 행위. 결국 이 반사회적 행위다. 결국 법률에 있더라도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면 이건 실질적 의무 범죄가 아니고 법률이 없더라도 이거는 이제 실질적 의무 범죄로서 될 수도 있다. 반사적 행위면. 그래서 이게 이제 신범죄화라는 개념이 나오죠. 예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범죄로 추가를 하게 되죠. 실질적 의무 범죄로서. 현행법상 가벌성이 않는 반사행위를 신범죄화하는 거. 예전에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없었는데 만들어가지고 처벌한달지. 방금처럼 음주운전의 개념을 0.03으로 좀 낮춰서 예전에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로 규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범죄화라고 하는 거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간통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간통죄를 처벌했거든요. 근데 지금 삭제가 돼가지고 처벌하지 않아요. 예전엔 범죄였는데 지금 범죄가 아닌 걸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이런 거를 비범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실질적 의무의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형사 정책의 이는 어디서 이제 나왔냐면요. 이 형사 정책학이라는 거는 요게요. 범죄 원인을 탐구하고 대책을 탐구하겠다.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본 다음에 이런 거를 형사 정책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이르바흐가 처음이고요. 그러면서 이 실증주의라는 게 등장하면서 함께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형사 정책이라는 용어는 독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포이르바하라는 사람이 처음에 썼다. 이런 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협의의 형사정책, 광의의 형사정책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로는 뭐냐 그러면 이 형사정책이라는 것이 범죄 원인과 대책을 탐구하는 건데 이런 거는 뭐냐면 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여기에는 국가의 개념으로.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을 만들게 되면은 더 이제 처벌 영역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형 집행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집행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는 3권이 분립이 돼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사법부 이렇게. 자, 그러면 형사법원이잖아요. 그럼 법률이 있어야 되고 법률이 있으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랄지 경찰이랄지 공행정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거 이런 것이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이에요. 보시면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형벌,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직접 범죄 방지 목적으로 하는 결국 이 형사정책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범죄 방지잖아요. 이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안 하거나 또는 다른 일반인들이 범죄를 안 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 교정학의 또 핵심도 마찬가지고요. 범죄 예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직접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말하는 것이 바로 협의 형사정책이다. 그러면 광의는 뭐냐? 이제 이 이외에도요 범죄 예방 결국 이 광의로 말하면 어떤 것이 이제 플러스가 되냐면 사회 정책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사회 정책까지 범죄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정책까지 포함이 된다. 예컨대 사회정책 중에 범죄 예방 중에 가장 또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학교죠. 그 다음에 가정이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비공식적인 이 가정에서 교육,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규범 준수력이 더 높아지겠다라는 가정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결과물을 내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구조적인 발전이겠죠. 이 자본주의를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자본주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범죄도 더 줄어들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게 광의 형사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형사정책은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광의 형사정책까지 포함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광의 형사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형사 정책이라는 것은 범죄 예방과 대책. 결국 궁극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추구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형사 정책학은 광의 형사 정책학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 정책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형사 정책의 연구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지? 자,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포이르바하에 의해서 최초로 나왔다. 과거에 유럽에서. 그럼 형사정책의 연구 대상은 비단 국가에서 하는 법률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보다 폭넓게 사회정책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연구의 대상은 뭐겠어요? 이 범죄잖아요. 범죄. 그러면 이 범죄를 먼저 알아야 돼요. 범죄를 알아야 돼요. 결국 형사정책 연구 방법은 결국 이 범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범죄가 얼마나 일어났지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일어났지라는 걸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에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통계잖아요. 통계. 가장 일반적인 거. 이걸 우리는 대량 관찰이라고 그래요. 대량 관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알아보는 걸 우리는 대량 관찰. 근데 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통계라는 거는 범죄를 하고 나서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형사정책은 범죄 예방까지 포함한단 말이죠. 범죄 이전까지도 보는 것이니까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의 효율성을 점검해 보는 거죠. 실험을 해보는 거다. 이럴 때. 그런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어때요? 윤리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실험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참여적 관찰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교도소의 죄수들이 다시 출소를 했을 때 얘들이 다시 범죄를 안 하나?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학자 중에서 자원 수용제라는 게 있어요. 마사키 아키라라고 이제 일본 학자인데 교도소에 몰래 자기가 학자라는 걸 숨기고 죄수처럼 들어가서 그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보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참여를 해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적 사례조사, 개별적으로 사례조사. 이게 뭐냐면 범죄자들에 대해서 집중 면담을 해보는 거야. 범죄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냐, 인격이 어떠냐, 그다음 범죄자의 환경은 어떠냐, 이런 걸 조사를 함으로써 나중에 예방 정책을 세울 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표본 집단 조사라고 해서요. 이제 이 실험 집단과 대주 집단을 비교를 해요. 예를 들면 비행 소년이 있다, 그리고 준법 소년들이 있다. 그러면 한 500명씩 이렇게 추출을 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지? 이런 거를 비교를 검토를 함으로써 비행 집단의 비행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추행 조사라는 거는 범죄자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추적해 보는 거예요. 계속 추적을 해봄으로써 거기에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추행 조사인 거죠. 교도소에 갔다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 이제 추적을 해봄으로써 이제 알아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형사정책 연구 방법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대량 관찰부터 보면 대량 관찰은 뭐야? 통계죠. 이게 통계로 내는 건데 이 통계로 내는 이 대량 관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이 범죄 경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범죄 상황 파악이 어렵다. 상황 파악이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이 통계에는 이렇게 해요. 올해 작년 한 해 동안 강도 사건이 몇 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경향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범죄 경향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강도가 10건 증가했다. 자, 이건 나오죠. 그다음에 성범죄가 15% 증가했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통계의 경우에는 방금 성범죄 강도죄가 10명 증가했고 또는 10% 15% 증가했다. 이것만 나오지 구체적인 이 강도 상황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 강도들도 형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 또한 양적 파악에 용이하죠. 그럼 몇 건 발생했냐? 요것만 파악하지 이게 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라는 게. 그 다음에 인과관계 해명이 또 어려워요. 범죄 발생 건수만 파악한단 말이죠. 보통 이제 통계를 낼 때 인구 10만 명당 얼마 일어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를 많이 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양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냐 여기 보지. 이 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일어나냐 이런 걸 파악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통계가 딱 나와 있으니까 쉽죠. 그리고 경제력이 객관적이죠.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통계는 암수 문제가 있어요. 통계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신고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 검거가 안 됐다 할지 이런 경우에 숨은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경찰관은 재량으로 또 축소 왜곡할 수 있어요. 경미한 경우에 아예 입건도 안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범죄는 일어났지만 경찰의 통계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범죄 동향만 파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15% 증가했다. 또 어떤 경우는 5% 감소했다. 이런 경향만 나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이렇게 나와서 특정 시점 범죄 발생은 또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집단 범죄 현상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근데 개별적으로는 어렵다 이거죠. 개별적으로. 통계만 딱 나오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대량 관찰 볼까요? 대량 관찰은 뭐야?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근데 그 중에서도 경찰 단계 통계가 그래도
가장 암수가 적겠죠. 숨은 범죄가. 사회의 대량적 현상으로서 범죄의 규모 추이를 파악하는 거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 범행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유리하다. 근데 범죄 통계의 분석을 통해서 계절적, 시간적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떤 계절적이나 상황, 시간적 상황은 안 돼. 그래서 일정 기간만. 그러니까 요런 거죠. 요게 그 기간,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전년도 이렇게 하면 되지 특정 시점은 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 보면 형사사법기관이 돼요. 양적, 두 번째는 이게 양적 파악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질적 파악이 어렵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 범죄자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암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대량 관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대량 관찰을 이제 보충을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험적 방법이 있죠. 근데 실험적 방법은 윤리적이고 일반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는 질적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럼 질적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는 방법은 어때? 이제 이런 방법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실험적 연구는 인위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이 가설이 맞는지를 탐구해 보는 거예요.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을 쉽게 찰 수 있고 실험을 해보니까 암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일반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험을 딱 했는데 그 실험을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하는 거 이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험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걸 할 수 없잖아요. 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참여적 관찰은 뭐냐면 아까 마사키 아키라처럼 말이에요. 자원 수용자, 교도소에 가서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자료를 습득할 수 있고 직접 자기가 눈으로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역시 일반화가 어렵죠. 자기가 교도소에 갔던 그곳만 알잖아요. 우리도 남자들 군대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군대가 전부인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일반화하고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요런 참여나 실험도 마찬가지인데 표본이 적다 보니까 일반화가 어렵다. 이제 집단 현상이 안 돼요. 그 개별 내가 본 것만 하니까. 그리고 관찰자가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참여적 관찰법은 연구자가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결국 통계라는 것이 질적 연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참여해서 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해보는 건 어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장점은 결국 내가 오가적으로 보니까 실증적인 자료, 결국 내가 직접 하는 질적인 자료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개별적 사례 연구라는 거는 뭐냐면 이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살아온 환경이랄지 이런 걸 조사를 인격이랄지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 통계라는 것이 양적으로만 조사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이렇게 개별 사례를 이제 조사를 들어가자라고 하는 건데 일반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단 현상으로서 한계가 있다. 역시 주관적인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이렇게 면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 연구란 범죄자 개인을 대상으로 인격, 성장 환경, 사회생활, 범죄 기능을 조사하는 거예요. 교도소 가가지고 연쇄살인범과 계속 면담을 통해서 이 인격 조사도 하고 심리 조사도 하고 환경 파악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게 특히 요즘에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의 프로필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가능성이 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또 오류가 있죠. 일반화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직업 절도범이라는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례 연구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장점은 장래의 대책 수립을 용이하죠. 거기에 사례를 다 연구를 하니까 범죄자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예요? 결국 집중적으로 하니까 인적 범위가 좁아요. 이렇게. 그리고 연구자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일반화가 어렵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본 집단 조사는 실험 집단과 대응 집단을 비교를 한 걸 했잖아요. 그래서 표본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의 수법, 범죄의 연령, 뭐 경력 이런 공통성을 가진 집단을 해가지고 그 집단의 이제 설문을 통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을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행 소년 500명, 비행 소년 500명, 그리고 나머지 소년 이렇게 일반 소년 500명.
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서로 설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비행 소년 집단이 되는 원인과 일반 소년이 비행을 안 하는 원인, 이런 걸 비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비교적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설문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잘못된 진술이 나올 수도 있죠. 기억이 반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과적인 상호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추행조사는 범죄인 가계조사처럼 말이에요. 계속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범죄인을 추적하면서. 추행조사란 특정 범죄인 또는 일반인을 일정 기간 동안 엄밀하게 관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예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죠. 계속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이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해서 통계로 쓰는데 통계는 양적 파악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통계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인 암수 범죄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실험을 해보거나 또는 참여해보거나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거나 표본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비교 검토해보거나 또는 계속 이게 추적을 하면서 10년 뒤에 범인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특히 추행조사 중에서 소년범의 경우에요.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룹 부부라는 사람이 소년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이 벌써 봤을 때 뭐냐면 소년범들이 커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범죄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숙 이론이라는 걸 폈는데 왜 그런가? 자기들의 원인을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된달지 또는 직업을 갖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비행 행위를 중단하더라. 이런 거를 성숙 이론이다. 이렇게 편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질적 연구죠. 이게 양적 연구에 국한하다 보니까 여기에 질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형사 정책, 범죄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또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사정책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 원인과 범죄 대책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범죄라는 게 뭐냐? 결국 우리는 실질적 범죄, 법률에 없다 할지라도 반사적 행위라면 범죄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형사정책을 좀 넓게 봐야 된다. 형사정책, 범죄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정책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통계는 양적 파악에 밖에 안 돼서 질적인 파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그리고 또 비교도 해보고 사회조사도 해보는데 이런 질적 연구 경우에는 통계를 보완할 수는 있는데 일반화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결국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보통 이 통계를 원칙으로 일단 하고 일반적으로 하고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